지금 읽고 바로 도망치세요. 산에서 받은 쪽지 한 장.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딸이 쓰러진 후 사위는 매일 절 챙겼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한적한 곳이 좋다면서요. 그런데 누군가 준 쪽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쪽지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사위는 왜 저를 깊은 산속으로 데려온 것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던 날이었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서 딸이 좋아하던 북어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 집에 없었지요. 벌써 석 달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좌판을 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켰지요. 손님들과 흥정하고 잔돈을 세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이 손으로 두 딸을 키웠어요. 대학까지 보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손이 자주 떨렸습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였어요. 벌써 왔니? 아침 약 드셔야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사위는 작은 비닐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빵과 우유 그리고 과일이 들어 있었어요. 늘 이렇게 아침마다 들렀지요. 딸이 쓰러진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는 가스불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에요. 사위는 언제나 그랬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딸이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자 사위는 제 앞에 접시를 놓고 빵을 꺼냈습니다. 우유팩을 열어 컵에 따르고 약 봉지를 뜯어 종류별로 정리했어요. 고맙다. 천천히 드세요. 사위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써놓은 그릇들이었지요. 물 흐르는 소리가 규칙적이고 조용하게 들렸어요. 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어요. 요즘은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삼켰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어요. 빈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딸이 어렸을 때 저 그네를 밀어주곤 했습니다. 엄마, 더 높이 라고 웃으며 소리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딸이 지금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위가 손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오늘 병원 진료 있으시죠? 정형외과. 아, 맞다. 깜빡했구나. 2시 예약입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닙니다. 검사 결과도 들어야 하잖아요. 사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는 말투였지요. 저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어요. 사실 혼자 가기가 버거웠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럼 미안하지만 부탁할게.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차 가지고 올게요. 사위는 현관으로 향하다가 문득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오늘 저녁에 수연이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수연. 제 딸 이름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럼 병원 다녀와서 바로 갈게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컵을 들어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고 달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위가 어디 있냐고요. 복 받았다고요. 처음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사위는 진짜로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쓰러진 날 밤 응급실 복도에서 사위는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어깨만 떨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지요.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뒤로 석 달, 사위는 매일 병원과 제 집을 오갔습니다. 보호자로 병실을 지켰고 의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챙겼어요. 그리고 저를 챙겼지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넌 내일 하렴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고집을 부렸지요.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수연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버틸 수 없었어요. 딸의 병세를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 손이 사위였지요. 저는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정리했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병원 가려면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사위가 다 해놓았고 할 일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산사태가 났다고 했지요. 실종자가 있다고 했고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이 보였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지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는 왜 이렇게까지 저를 챙기는 걸까요? 물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 하려고 했고, 제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꼭 동행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걱정돼서요. 사위는 늘 그렇게 말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요. 사위는 착한 사람이었고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TV를 껐습니다.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지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위였어요. 병원은 혼잡했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번호표를 뽑고 1시간쯤 기다려서야 제 차례가 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사위가 제 옆에 섰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화면에 뼈가 하얗게 보였고 의사의 손가락이 어딘가를 가리켰지요. 여기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통증이 심하면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요? 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리예요. 의사는 처방전을 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이런 동작은 피하시고요. 대신 평지 걷기는 꾸준히 하세요. 관절에 물이 안 가면서 근육을 유지하려면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평지요? 네. 산 같은 데는 피하시고 그냥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방전을 받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사위는 천천히 제 속도를 맞춰줬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예전부터 그랬던 거야. 그래도 관리는 해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사위의 차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지요. 사위는 조수석 문을 열어줬고 저는 차에 올라 안전벨트를 맸어요.
사위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빌딩들과 사람들, 신호등이 보였지요. 어머님,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평지 걷기가 좋다고. 응, 들었어. 그런데 동네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공기도 안 좋고요. 그래도 어쩌겠니? 갈 데가 없는 걸. 사위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뭘?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산인데 등산로가 아니라 산책길이 따로 있대요. 저는 고개를 돌려 사위를 봤습니다. 산? 네. 평지처럼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래요. 경사도 거의 없고 포장도 잘 돼 있고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조용하대요. 그런 곳이 어디 있니? 외곽 쪽이에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공기 좋고 경치도 좋대요. 의사 선생님도 걷기 운동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무릎이 안 좋은데 산을 간다는 게 이상했지요. 어머님, 등산 아니에요. 그냥 산책이에요. 정말 편한 길이래요.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어머님 기운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바람도 쐬실 겸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사위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지요. 수연이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가시면 기분 전환도 되실 것 같아서요. 수연이. 그 이름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요즘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게 버거웠고 집에 돌아와도 혼자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언제 가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제가 쉬는 날이라 시간 여유가 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사람도 없고 좋을 거예요. 점심 먹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었지요.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수연이가 깨어나면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돌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건강해야 했고 딸이 깨어났을 때 제가 쓰러져 있으면 안 됐으니까요. 알겠어. 가자. 정말요? 응. 가끔은 바람 쐬는 것도 좋겠지. 사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어머님은 편한 옷만 챙기시면 돼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지요.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요. 그저 나이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요즘 모든 게 불안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사위가 차에서 내려 제 문까지 따라왔어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래. 너도 조심해서 가고. 네. 토요일에 뵐게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요. 손으로 무릎을 주물렀어요. 아팠습니다. 의사는 걷기 운동을 하라고 했고 사위는 산책하러 가자고 했어요. 다들 제 건강을 걱정해줬지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니
딸의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수연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밤이 왔고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보다 1시간 빨랐지요.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 꿈을 꿨는데 딸이 나오는 꿈이었어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답답했지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검었고 주름이 깊어 보였어요. 옷을 골랐습니다. 사위가 편한 옷을 입으라고 했었지요. 트레이닝복을 꺼냈어요. 회색이었고 몇 년 전에 산 옷인데 거의 입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식빵 한 잔과 우유 한 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산책하려면 기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사위가 7시에 온다고 했었지요. 소파에 앉아 기다리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말 날씨 예보였는데 맑다가 오후에 흐려진다고 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어요. 등산복 차림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요.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됐어. 그럼 출발할까요? 현관문을 잠그고 사위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주말 새벽이라 차들이 거의 없었고 사위의 차만 덩그러니 서 있었지요.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사위가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작게 울렸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아침 거리는 한산했어요. 몇몇 차들이 지나갔지요. 신호가 바뀌자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위는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봤지요. 빌딩들이 지나가고 편의점과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어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도로 양쪽으로 가로수가 늘어섰어요. 어머님,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사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좀 먼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가 제일 좋대요. 그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논밭이 보였고 비닐하우스가 보였어요. 간간이 낡은 주택들이 보였지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위의 전화였어요.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사위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지요. 잠시 후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사위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봤고 표정이 없었지요. 전화 안 받아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하면 돼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무뚝뚝했지요. 3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진동만 울렸어요. 사위가 무음으로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지요. 1번, 2번, 3번.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봤습니다. 지도에 파란 선이 그어져 있었고 목적지까지 42분이라고 표시됐어요. 목적지 이름이 보였지요. 청악산 산책로 입구. 청악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청악산이라고? 네. 여기 어디쯤이야? 경기도 외곽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그럼 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길은 좋대요. 다만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거래요. 사위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일이 많니? 그냥 그래요. 무리하지 마라. 너도 쉬어야지.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지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고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나왔어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도 말이 적었지만 오늘은 더했지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어쩌면 피곤해서 그런 걸지도 몰랐습니다. 딸 간병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또 모시고 나와야 하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죠. 사위는 여전히 앞만 봤습니다. 제 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산과 들만 보였어요. 도로는 좁아졌고 차선이 2개밖에 없었지요. 마주오는 차도 없었고 뒤따라오는 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차만 덩그러니 달리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공기가 차갑고 흙냄새가 났지요. 춥지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사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했어요. 500m 후 우회전하세요.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우회전했습니다. 더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포장이 덜 된 길이었고 차가 덜컹거렸지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렸습니다. 앞쪽에 주차장이 보였어요. 작았습니다. 차 서너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었고 텅 비어 있었지요. 사위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고요했어요. 다 왔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저는 밖을 봤어요. 주차장 너머로 산이 보였고 나무가 울창했어요. 입구 표지판이 하나 서 있었지요. 청악산 자연휴양림.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차갑고 맑았으며 숲 냄새가 났지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차장은 정말 작았고 우리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입구 쪽에 화장실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요. 사람이 없네. 제가 말했습니다. 주말인데도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좋은 거죠. 사위가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꺼냈어요. 제법 큰 배낭이었지요. 뭐가 그렇게 많니? 물이랑 간식이요. 어머님 드실 거 챙겨왔어요. 사위는 배낭을 메고 제 쪽으로 오더니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입으세요. 봉지를 열자 옷이 나왔습니다. 밝은 주황색 바람막이였어요. 이게 뭐야? 제가 준비한 거예요.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입고 온 옷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나아요. 색깔이 밝잖아요. 사위는 재촉하듯 옷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가벼웠고 얇은 천이었지요. 주황색이 형광빛처럼 선명했습니다. 이거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안전해요. 요즘 산에서 사고 많잖아요. 실종되거나 그러면 찾기 어려우니까 눈에 띄는 옷이 좋대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제 몸에 맞았지요. 신기했습니다. 사위가 제 치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발도요. 사위가 또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운동화였어요. 역시 밝은 색이었지요. 노란색이었습니다. 이것도? 네. 어머님 신발은 굽이 있어서 안 좋아요.
이게 더 편할 거예요. 받아들었습니다. 가볍고 새 신발이었어요. 태그도 붙어 있었지요. 차 트렁크에 앉아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발을 넣고 끈을 묶었어요. 일어나서 한 걸음 걸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바닥이 미끌미끌한 느낌이었어요. 새 신발이라 그런 걸까요? 어때요? 편하시죠? 응, 괜찮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발이 헛디디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준비한 거였으니까요. 고마운 마음에 불편하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출발할까요? 사위가 앞장섰습니다. 입구로 걸어가니 표지판 옆에 안내판이 있었어요.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산책로는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었지요. 여기 코스가 2개예요. 짧은 코스랑 긴 코스. 사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짧은 코스는 1km, 긴 코스는 3km. 어떤 걸로 할까요? 짧은 걸로 하자. 알겠습니다. 사위는 배낭을 고쳐 메고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따랐지요. 길은 흙길이었습니다. 평평했고 의사 말대로 경사가 거의 없었어요. 걷기에 나쁘지 않았지요. 하지만 신발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어요.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사람이 정말 없네. 그러게요. 한적해서 좋죠? 사위는 앞서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어요. 나무들이 빽빽했고 햇빛이 잘 안 들었습니다. 숲이 깊었어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로라고 했는데 표지판이 별로 없었어요. 안내 표시도 잘 안 보였고 길만 있을 뿐이었지요. 여기 관리는 되는 거야? 네. 시에서 관리한대요.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비수기라 그런가 봐요. 사위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짧고 확실했어요. 더 이상 물을 여지를 주지 않았지요. 계속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무릎이 욱신거렸고 숨이 찼지요. 잠깐만. 제가 멈춰 섰습니다. 사위가 돌아봤어요. 힘드세요? 좀 쉬고 가자. 저기 정자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요. 앞쪽을 보니 정말 정자가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정자였어요. 조금 더 걸어서 정자에 도착했지요.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물 드실래요? 사위가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받아 마셨어요. 차가웠고 목이 시원했지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위는 제 옆에 앉지 않고 정자 밖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신발을 봤습니다. 노란 운동화. 깨끗했어요. 하지만 밑창을 보니 흙이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신발을 만져봤습니다. 밑창이 딱딱했고 홈이 얕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등산화는 밑창에 홈이 깊어야 했어요. 미끄럽지 않으려면요. 그런데 이 신발은 홈이 거의 없었지요. 왜 사위는 이런 신발을 준비했을까요? 좀 쉬셨으면 가볼까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벌써? 조금만 더 가면 중턱 정자가 있어요. 거기가 경치 좋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직 무거웠지만 사위가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사가 조금 있었어요. 숨이 더 찼지요. 사위는 빠르게 걸었고 저와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좀 천천히 가. 아, 죄송해요. 사위가 멈춰서서
제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10분쯤 더 가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양쪽에 나무가 더 빽빽해졌고 햇빛이 거의 안 들었어요. 여기가 맞는 거야? 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사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길이 너무 좁았고 사람이 다닌 흔적도 별로 없었어요. 풀이 무성했지요. 사위야. 네. 우리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도 보고 왔어요. 사위는 배낭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도 앱이었어요. 우리 위치가 표시돼 있었지요. 봐요. 여기 맞아요. 곧 도착해요. 휴대전화를 다시 넣고 걸었습니다. 저는 뒤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이 커졌지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위는 제 사람인데요. 딸의 남편인데요. 그런데 왜 자꾸 의심이 들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앞에 또 정자가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큰 정자였어요. 지붕이 있었고 벤치가 여러 개 있었지요. 다 왔어요. 저기요. 사위가 가리켰습니다.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힘들었어요. 난간을 잡았지요. 나무로 된 난간이 낡았고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 나무결이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 드릴게요. 사위가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받아들고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요. 차갑고 시원했어요. 물을 다 마시고 나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좀 쉬세요. 천천히. 사위는 배낭을 벤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자 밖으로 나가더니 난간에 기대어 경치를 봤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지요. 저는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종아리가 뻐근했고 무릎이 쑤셨어요. 손으로 무릎을 눌렀습니다. 뼈가 만져졌어요. 아팠습니다. 신발을 벗고 싶었어요. 발가락이 저리고 발 뒤꿈치가 아팠지요. 하지만 벗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기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자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아까 정자보다 관리가 잘 된 것 같았습니다. 바닥이 쓰러져 있었고 구석에 휴지통도 놓여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무 석가래가 보였지요. 오래됐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뿐이었지요. 이 넓은 산에 우리 둘만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주말인데 등산객이 한 명도 없다니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시간을 봤어요. 10시 반이었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지요. 출발한 게 8시 반쯤이었으니까요. 화면 윗부분을 봤습니다. 신호가 한 칸만 떠 있었어요. 여기는 전파가 약한 것 같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신호가 이렇게 약한데요. 연결이 될까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님, 사위가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응? 저 급한 전화 좀 받아야 해서요. 잠깐만 저쪽에 다녀올게요. 고개를 돌려 사위를 봤습니다. 사위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화면을 제게 보여줬지요. 전화? 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급한 것 같아서요. 화면에 뭔가 떠 있었는데 멀어서 잘 안 보였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안 돼? 전파가 약해서요. 저쪽으로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위는 정자 밖을 가리켰습니다.
나무 사이 어딘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금방 올게요. 어머님은 여기서 쉬고 계세요. 배낭을 매지 않고 그냥 정자에 두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빠르게 걸었지요. 곧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점점 작아지더니 들리지 않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했어요.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들렸던 새소리도 사라졌어요. 바람도 멈췄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제 숨소리,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사위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통화라고 했는데요. 5분도 안 걸린다고 했는데요. 벌써 3분이 지났습니다. 왜 저렇게 멀리 가야 할까요? 여기서 통화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전파가 약하다고 했지만 아예 안 터지는 것도 아닌데요. 제 전화기에도 신호가 한 칸은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할 말이 있는 걸까요? 제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을요. 회사 전화라고 했지만 정말 회사일까요? 차 안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었어요. 여러 번 울렸는데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위는 착한 사람이에요.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감 같은 거였지요.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 더 불안했습니다. 정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난간을 잡고 주변을 봤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초록색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나무들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너무 조용해서요. 너무 멀어서요. 여기는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이나 걸렸어요. 사람도 없었고요. 만약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거예요. 도망쳐도 길을 잃을 거고요. 사위는 왜 하필 여기를 골랐을까요? 가까운 곳에도 공원이 많았어요. 산책로도 많았지요. 우리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굳이 1시간이나 차를 타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옷과 신발. 왜 이렇게 눈에 띄는 색을 준비했을까요? 주황색 바람막이와 노란색 운동화. 안전 때문이라고 했지요. 실종됐을 때 찾기 쉽게요. 실종.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실종을 가정했을까요? 산책로인데요. 길을 잃을 리 없는데요. 그런데 왜 실종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난간을 꽉 잡았어요. 나무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했어요.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딸, 눈을 감고 있는 딸. 사위는 딸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결혼할 때 봤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위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위가 사라진 길을 봤습니다. 나무 사이 어둠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계를 또 봤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사위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요. 5분도 안 걸린다고 했는데요. 다시 정자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길 저편에서요. 나무 사이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위였을까요? 드디어 돌아오는 걸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키가 달랐어요. 걸음걸이도 달랐지요.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중년으로 보였고 키가 작았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등산모를 쓰고 있었지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정자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마주쳤지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요. 정자 계단을 올라와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저와 한 칸 떨어진 곳이었지요. 가방을 내려놓고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다시 난간 쪽을 봤어요. 말을 걸지 않았지요. 남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더니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왔지요. 저 실례지만 말을 하려는 순간 남자가 제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아! 비틀거렸어요. 난간을 잡았지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사과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에 뭔가 쥐어진 느낌이 들었지요. 내려다봤습니다. 종이였어요. 작은 쪽지였고 접혀 있었지요. 남자가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어요. 남자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 읽고 바로 도망치세요. 네. 읽어보세요. 빨리. 남자는 뒤로 물러나더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빠르게 걸었어요. 길을 따라가더니 사라졌지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봤어요. 무슨 일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써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고 급하게 쓴 것 같았지요. 읽었습니다. 사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숨이 멎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을 자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할 계획입니다. 오늘 실행합니다. 지금 도망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가 흔들렸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지요. 사위, 죽이려, 보험금, 사고사, 오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난간을 붙잡았지요. 아니, 이게 무슨 농담일까요? 장난일까요? 하지만 장난치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돌아봤어요. 사위가 사라진 길을 봤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쪽지를 봤습니다. 보험금. 딸이 쓰러진 후였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사위가 말했지요. 보험금으로 충당하겠다고요. 딸 명의로 보험이 있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저는 몰랐지요. 사위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령인. 수령인은 당연히 딸이거나 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약 사위가 바꿨다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하필 오늘 산에 왔을까요? 사람 없는 곳, 눈에 띄는 옷, 미끄러운 신발,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사위는
사위는 저를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요. 사위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사랑했어요. 저를 챙겼지요. 그런 사람이 왜 저를...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봤어요. 지금 도망치세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요? 여기는 산속이었어요. 길도 잘 모르고 차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열쇠는 사위가 가지고 있지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신호가 한 칸이었어요. 경찰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119를 누르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였어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대전화도 넣었지요.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떨리는 손을 감췄습니다.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걸어왔어요. 계단을 올라왔지요. 저를 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통화가 길어져서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피곤하세요? 좀 더 쉬실래요? 아니야. 내려가자. 정말요? 전망대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무릎이 아파서 내려가고 싶어. 사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굳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내려가요. 배낭을 챙겼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지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됐어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사위가 뒤따랐지요. 길을 걸었습니다. 사위는 제 옆에 붙어 걸었어요. 평소보다 가까웠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쪽지의 글씨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늘 실행합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휴대전화를 만졌지요. 전화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신호가 약했습니다.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위가 옆에 있었습니다. 전화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로요? 길을 모릅니다. 신발은 미끄럽고 무릎은 아파요. 막막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길을 내려갔습니다. 사위는 제 옆에서 걸었어요. 평소보다 가까웠습니다. 손이 닿을거리였지요. 저는 시선을 앞에 두었습니다. 사위를 보지 않았어요. 볼 수 없었지요. 쪽지의 글씨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미끄러운 신발, 눈에 띄는 옷, 사람 없는 산.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고요. 아이러니했어요.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넘어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10분쯤 지났습니다. 앞에 작은 건물이 보였어요. 화장실이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멈춰 섰습니다. 왜요? 화장실 좀 가야겠어. 아, 네. 저기 있네요. 사위가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이 삐걱거렸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전등이 깜빡였습니다. 칸막이가 2개 있었는데 판자로 된 칸막이였어요.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앉았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지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신호가 여전히 한 칸이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연결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안 됐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오늘 실행합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로요? 길을 모르고 차 열쇠는 사위가 가지고 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사위였어요. 화장실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지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판자 벽 너머였어요. 바로 옆이었지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 알아?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 조금만 기다려.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왜 자꾸 전화해? 내가 끊지 말라고 했잖아. 상대방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사위가 전화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야, 진짜. 사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만 넘기면 돼. 조금만 참아. 보험금 나오면 줄게. 약속했잖아. 보험금.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도와준 거 알아. 고맙게 생각해. 상대방이 뭔가 따지는 것 같았어요. 이용만 하고 버릴 거냐고. 미쳤어? 내가 왜 그래? 수연이는 깨어나지 않아. 의사가 그랬어. 희망 없대. 제 딸 이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출발하자는 거잖아. 너랑 나. 장모는 곧 사라져. 오늘로. 숨이 멎었습니다. 산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야. 사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손이 떨렸어요. 신발도 준비했어. 밑창이 미끄러운 거로. 옷도 눈에 띄는 걸로 입혔어. 나중에 찾기 쉽게. 절벽이 있어. 거기서 하면 돼. 밀기만 하면 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보험금은 내 명의로 돼 있어. 다 확인했어. 서류도 다 준비했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오후쯤 연락할게. 사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졌지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어요. 보험금 때문에. 그리고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딸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있었어요. 수연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딸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어요.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위는 아직도 밖에 있었습니다. 절벽으로 데려가려고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었지요. 나가야 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신호가 없었어요. 문자라도 보내야 할까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청악산에 있습니다. 사위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보내기를 눌렀어요. 전송 실패. 안 됐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실패했지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생각해야 했지요. 여기서 나가면 사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벽으로 가자고 할 거예요. 거기서 저를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최대한 버텨야 했어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아니면 신호가 잡힐 때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오래 걸리셨네요. 미안해. 속이 안 좋아서.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티내면 안 됐지요. 그럼 가볼까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정상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상? 절벽이 있는 곳. 피곤한데. 그냥 내려가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은 봐야죠. 금방이에요. 사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거절할 수 없었지요. 알겠어.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앞장섰어요. 저는 뒤따랐지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올라갔어요. 경사가 있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신발이 미끄러졌지요. 조심했습니다. 절대 넘어지면 안 됐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나무가 줄어들었고 바위가 많아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요. 거의 다 왔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앞쪽에 공터가 보였어요. 정상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터였어요. 바위로 된 바닥이었지요. 한쪽에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는 절벽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위는 계속 걸었어요. 난간 쪽으로 갔지요. 어머님, 여기 경치 좋아요. 와보세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여기서 볼게. 가까이 가야 잘 보여요. 사위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어. 사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금만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은 됐어. 어머님.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무서워서. 뭐가 무서운데요? 사위가 가까이 왔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는 더 물러났지요. 높은 곳이 무서워. 아까는 괜찮으셨잖아요. 아까는 난간이 튼튼했어. 여기는 위험해 보여. 사위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빤히 봤어요. 어머님 혹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위는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럼 여기서 찍을게요. 서 계세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를 향했어요. 좀 더 뒤로 가주세요. 여기도 돼. 배경이 안 들어와요. 조금만 뒤로.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다가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 소리쳤습니다. 사위가 놀란 듯 손을 뗐어요. 왜 그러세요? 만지지 마.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사위를 봤어요.
똑바로 봤지요. 너 요즘 목소리가 너무 차갑다. 네. 예전에는 안 그랬어. 따뜻했어. 그런데 요즘은 다른 사람 같아.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 요즘 전화 많이 받더라. 누구한테 받는 거야? 회사요. 회사? 주말에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아까 통화 내용은 회사 얘기 같지 않던데. 사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들으셨는데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 들었어. 보험금 얘기, 여자 얘기, 그리고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하려는지.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봤어요. 표정이 무너졌지요.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알면 뭐라고 하겠니? 자기 남편이 이러는 거 수연이는 모를 거예요. 왜? 깨어나지 못할 거라서? 사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한 거야?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들었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수연이를 사랑했잖아. 병원에서 울었잖아. 그게 다 거짓이었어?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사랑했죠. 진짜로요. 그럼 왜?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수연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도 살아야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보험금 때문에? 돈 때문에?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물러났지요.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뭐?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저랑 어머님뿐이에요. 증거도 없어요. 쪽지가 있어. 그거요? 사위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산에서 누가 쪽지를 줬다고요? 그냥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 아니야.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또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안 돼. 금방 끝날 거예요. 사위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뛰었어요. 옆으로 피했습니다. 신발이 미끄러졌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요. 도망가지 마세요. 사위가 쫓아왔습니다. 저는 바위 뒤로 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어머님, 사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신호를 확인했어요. 한 칸이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어요. 달려왔습니다. 빼앗으려 했지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위에 걸려 넘어졌어요.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갔지요. 사위가 주웠습니다. 통화를 끊었어요.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밟았어요. 화면이 깨졌지요. 이제 끝이에요. 사위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헬기 소리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위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표정이 굳었지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어머님,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바위를 돌아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칠 수 없었어요. 사위가 더 빠르고 더 힘이 셌으니까요.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68세 노인이 어떻게 장년 남자와 싸우겠어요.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요. 손이 발에 갔습니다. 신발이 만져졌어요. 미끄러운 신발. 사위가 준비한 신발. 저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신발.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소리가 나지 않게 했어요. 한쪽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에 들었지요. 무거웠어요. 밑창이 단단했습니다.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가까웠습니다. 바로 옆이었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너무 크게 뛰어서 들릴 것 같았지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사위가 바위 앞에 섰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저를 발견할 거고요. 준비했습니다. 신발을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었지요. 사위가 바위를 돌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지요. 거기 있었네요.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휘둘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요. 신발이 사위의 얼굴을 때렸어요. 사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휘둘렀어요. 이번에는 팔을요. 사위의 팔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 할망구가,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피가 입술에서 흘러나왔지요. 달려들었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 휘둘렀어요. 신발이 사위의 손을 쳤습니다. 사위가 손을 움츠렸지요. 가만히 있어.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다시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나, 소리쳤습니다. 팔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위의 힘이 셌습니다.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사위가 저를 끌었습니다. 절벽 쪽으로요. 저는 버텼어요. 발로 땅을 밀었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속 끌려갔어요. 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난간이 보였어요. 그 너머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허공이었습니다. 안 돼. 소리쳤습니다. 남은 손으로 사위를 밀었어요. 하지만 사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미안해요, 어머님. 사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절벽까지 2걸음 남았습니다. 헬기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헬기가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았지요.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그 순간 손에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은 손으로 신발을 휘둘렀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요. 신발이 사위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세게요. 으악! 사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팔을 놓았어요. 옆구리를 움켜쥐었지요. 저는 사위를 밀었습니다. 2 손으로요. 힘껏 밀었어요. 사위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헛디뎠어요. 중심을 잃었지요. 어머님,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저를 잡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물러났습니다. 뒤로 1걸음 물러났어요. 사위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잡을 게 없었어요. 안 돼.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몸이 뒤로 기울었어요. 난간 쪽으로요. 그 순간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큰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경찰관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뒤에 또 다른 경찰관이 있었지요. 경찰입니다. 손들어.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사위가 멈췄습니다. 난간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이었어요.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서 있었지요.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표정이 무너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지요. 경찰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사위를 에워쌌어요. 한 명이 수갑을 꺼냈지요. 뒤로 돌아서세요. 나는 뒤로 돌아서라고요. 사위가 뒤로 돌았습니다. 경찰관이 손을 뒤로 잡아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소리가 났지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지요. 숨이 가빴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굽혀 제 눈높이에 맞췄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경찰관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터 한쪽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구조대원들이었지요. 한 명이 담요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제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담요가 따뜻했어요. 그제야 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사위가 끌려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었어요.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사위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후회? 분노? 모르겠어요. 그냥 텅 빈 눈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걸을 수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천천히 해봐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구조대원이 팔을 잡아줬지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천천히요. 한 걸음 걸었습니다. 신발 한 짝만 신고 있었어요. 다른 한 짝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요. 구조대원이 신발을 주었습니다. 이거 신으실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저 신발은 필요 없어요. 구조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발을 내려놨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헬기 쪽으로요. 구조대원이 팔을 잡아줬지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상을 봤어요. 절벽을 봤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는 저기서 떨어졌을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가요. 병원 가야 해요.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았지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작아졌지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을 봤지요.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을 재고 심장 소리를 들었지요. 몸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충격이 컸을 텐데 잘 버티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룻밤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관찰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1인실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지요. 잠이 올 것 같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아까 산에서 봤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힘드시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경찰관이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갔는지 궁금하시죠? 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이요. 누가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미란. 30이세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위분이 교제 상대였다고 합니다. 내 연녀였습니다. 사위가 통화하던 여자요. 왜 신고를 했죠? 경찰관이 수첩을 받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사위분과 다퉜다고 합니다. 보험금 문제로요. 사위분이 어머님을 산에 데려가 사고를 위장할 계획이라고 들었대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사위분이 강행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다퉜답니다.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대요. 버려질 거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자기 보신이었죠.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신고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도 체포됐나요? 네. 현재 조사 중입니다. 공모 혐의가 있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넘겼습니다. 쪽지는 누가 줬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중년 남자요.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목격자니까요. 혹시 기억나는 특징이 있으세요? 키가 작았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등산모를 쓰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산 입구에 CCTV가 있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버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경찰관이 일어났습니다. 푹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죽을 뻔했지요. 사위 손해요. 딸의 남편 손해요. 화가 났습니다. 사위에게요.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에게요. 딸을 배신한 사람에게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딸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딸이요. 남편이 이런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딸이요. 언젠가 딸이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남편은 나를 죽이려 했다고요.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요.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문이 또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식사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다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었어요. 저는 사위의 차를 탔지요. 산으로 갔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쪽지를 준 남자 덕분이었어요. 신고한 여자 덕분이었어요. 도착한 경찰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살기 위해 싸웠습니다. 신발을 들고요. 68세 노인이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손님들에게 늘 웃었지요. 착한 사람이려고 애썼어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했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싸웠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늙었지만 무력하지 않았지요.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목으로 넘어갔지요. 맛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요. 다 먹었어요. 그리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경찰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 냄새요. 신발장에 신발을 놓으려다 멈췄습니다. 신발이 한 짝이었어요. 다른 한 짝은 산에 두고 왔지요. 신발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지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깨진 화면이었어요. 새로 사야 할 것 같았지요. 그래도 작동은 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딸 이름을 찾았습니다. 물론 전화할 수는 없었어요. 딸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깨어날 거예요.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딸은 돌아올 거예요. 그때 말해줄 거예요. 엄마는 살아남았어. 너를 위해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지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숨을 제가 지켰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어요. 딸들을 키웠고 손님을 섬겼지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강할 수 있다는 걸요. 68세가 뭐 어떤가요? 늙은 게 뭐 어떤가요? 나는 오늘 내 목숨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